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인사이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에 맞서지 말라, 움츠러든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클레이즈가 지난주 금요일 날 냈던 보고서를 좀 볼 텐데요. 무역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Don't fight Trump, 그러니까 트럼프에 맞서지 말라라는 그런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시장이요, 이미 상당 부분의 상황 개선을 반영했음에도 무역 합의라든지 그리고 관세 인하 등을 기대를 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는데요. 바클레이즈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영국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고통과 그리고 불확실성의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 증시가 이미 상호 관세 발표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고 그러면서 피로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 멀티플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관세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위한 그 허들이 높아졌다라고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트럼프에 매몰된 증시에서 대응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관세 헤드라인을 좀 주시를 하면서 지금 변동성이 실종된 미국 증시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빅스 지수를 보면요. 상호 관세 이슈가 불거졌던 지난 4월 8일 날은 52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2를 하회하는 모습까지 떨어진 그런 실제로 변동성이 떨어진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유를 살펴본다면은 낙폭을 많이 좀 회복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S&P 500 지수의 포워드 PR이 다시 한번 20.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년 평균인 19.9 그리고 10년 평균인 18.3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역사적 평균보다 높아졌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재부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트럼프에 매몰된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증시에 대한 기대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만 하더라도요. 주요 IB들의 2025년 S&P 500 지수 목표 주가가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6,630이었고요.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7,100 그리고 야디니 리서치는 7,000을 제시하고 있었던 작년 말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오펜하이머가 최근에 목표 주가를 5,950으로 그리고 야디니 리서치도 6,000으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평균도 5,917까지 이렇게 곤두박질 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주요 IB들의 증시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 현상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적 가시성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대치를 낮추는 효과. 그러니까 어차피 가이던스가 없었으니까 실적이 꽤 좋게 나와도 시장에서는 서프라이즈로 여기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이런 불확실성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요소도 있었군요. 세 번째는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FOMC 이후에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6월에서 7월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파월 의장의 언급과 마찬가지로 관세 불확실성, 그러니까 관세의 영향을 진단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결국은 밸류에이션과 무관하게 더욱더 확실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에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이유를 몇 가지 또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가이던스를 내놓는 기업들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한 S&P 500 기업 75곳 중에 34개가 긍정적인 EPS 가이던스,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높은 가이던스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비율이 45%로 10년 평균의 38%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이던스를 내놓는 기업들은 그만큼 자신감 있는 그런 수치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섹터별로 뜯어보더라도 IT 섹터가 30개 기업이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 무려 19개가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적을 좋게 발표한 기업에 대한 주가 반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은 주가 반응이 평균적으로 1.9%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5년 평균은 1%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실적을 좋게 발표할 경우에 시장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있다는 점이 되겠죠. 이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볼 때 이럴 때일수록 실적 모멘텀이 더욱더 확실한 기업과 섹터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관련한 얘기 해봤고요. 다음 헤드라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리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어떤 보고서 내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리프트의 실적을 보고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19달러에서 2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발표치가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수요를 입증하는 지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순이익 측면에서 이제 흑자 전환이 나오면서 리프트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크게 뛰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다수 좀 관측이 됐는데요. 전체 예약 건수가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승차 수요가 전년 대비해서 16%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같은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1년간의 매출 증가율이 27%였어요. 그러면서 당 회계연도 컨센서스인 13%를 크게 넘어서는 좋은 지금 매출 트렌드가 나오고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었고요. 이외에도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요, 가격, 그러니까 뭐 가격을 계속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 경쟁, 또 자율주행차들의 침투, 그리고 소비 둔화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현 주가가 향후 2에서 3년간의 이익 성장 잠재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서 내용을 살펴봤고요. 리프트가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무려 28%나 올랐습니다. 지금 사도 되는지, 그러니까 추가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맞춰져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차 공유 서비스 시장 자체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기대보다는 성장세가 분명히 주춤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2016년만 해도 2025년에는 차량 소유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리프트 측에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이죠. 크게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버와의 경쟁을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버와의 그래도 경쟁에서 좀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우버가 75% 그리고 리프트가 25%. 그런데 이 같은 수치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시장 자체의 고성장을 기대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우버와의 경쟁을 통해서 점유율을 잠식하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 이런 결론이 좀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리프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할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개척 시장, 그러니까 자가용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을 많이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차량 소유가 가장 많은 지역들이 이제 더욱더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가용 소유 비율이 높은 주를 꼽아본다면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그리고 플로리다 순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차량 소유 최대도 캘리포니아가 지금 다수 도시를 좀 분포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또 공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17년도에 론칭한 하이엔드 서비스, 리프트 블랙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다행인 거는 기존 서비스 대비해서 성장세가 지금 2배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비싼 수요가 그래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좋은 점으로 저희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프트가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시장 변화에 결국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로보택시가 승차 공유 시장의 최대 위협으로 또 부상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테슬라를 선두로 한 이런 침투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다행인 것은 리프트가 자체적으로 내년도에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표를 최근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 대응에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주요해야지 결국 리프트가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 같은 과제가 해결돼야지 추가 주가 상승도 가능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